내성적인 사람은 물리적,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깥 세상의 사소한 변수조차 자극이 된다. 잠깐의 외출, 가벼운 상호작용만으로도 피곤해진다. 이를테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폰과 같다.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온갖 전파까지 다 감지에 감응하다가 배터리가 금세 방전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보다 많은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내향인이어도 나처럼 선택적으로 방전이 잘 되는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일탈일 뿐 내 본성과는 거리가 멀다.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충분히 즐겁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 안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내성적인 사람인가요?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타고난 성향으로 살다 보니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사는 게 좀 손해보고 산다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 성격 때문이라는 핑계 없이 남에게 휘둘리는 일도 없이 고요하고 자유롭게 내 멋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내성적이면서도 사회성까지 있는 380만 독자의 선택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 남인숙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세상과 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이 높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책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실 텐데요. 책 제목이 왠지 작가님 책 같지 않은 느낌도 있었는데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난다를 쓰신 남인숙 작가님이십니다. 워낙에 많이 팔려서 읽어보신 독자분들이 애청자들 중에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약간 걸크러쉬하고 외향적인 성격 아니실까 하는 단언적인 책의 제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만나뵈니 내성적이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네. 제가 전작들이 좀 내용이 직설적이고 또 제목도 약간 강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독자들한테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을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세고 외향적이고 또 세상에 부딪혀도 상처 하나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책과 그런 글 뒤에 숨어 있던 그런 내향인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저의 진짜 모습, 저의 소갈맹이를 꺼내서 좀 보여드리면 내향인으로서의 자아에 대해서 좀 더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아, 그렇군요. 내향적이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는 것을 모두와 나누고 노하우를 내향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셨다라는 건데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가 기대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내향인으로서 사는 삶이 굉장히 피곤하다 또는 손해를 보는 삶을 내가 사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70% 또는 80% 정도가 내향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내향인들이 월등하게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일이죠. 우리 안에는 내향성과 외향성이 모두 다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더 내향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인가
이런 모습이 표현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내향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있어요. 예, 한때 굉장히 영화로서 화제를 많이 끌었던 그런 역사 속의 인물인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의 뒷모습인지? 예, 예. 퀸이라는 그룹의 리더였던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만 해도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복장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입은 것 같은 이런 자켓과 또는 정장 바지 이런 차림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라이브 에이드라는 당시에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이 행사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팝 가수들이 전부 총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저와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무대 위에서의 굉장히 튀는 퍼포먼스로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퍼포먼스의 창시자라고도 했던 사람이었죠. 잘 아시는 마이크를 뽑아들고 무대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 그런 퍼포먼스를 최초로 보였던 사람이었고요. 모든 그 인터뷰라든지 언론 이런 데서 관심을 받고 굉장히 많은 요청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요즘 말로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다 끌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 이걸 거침없이 하는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 관종. 예,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그 시대의 관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린 외향인과 내향인, 굳이 나누자면 어떤 사람에 속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외향인일 것 같죠.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왠지 내향인이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예, 이렇게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향인 중에서도 굉장히 유난스러운 내향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인터뷰를 하자 이러면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본인이 뭐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 다 거절했다고 해요. 인터뷰하기가 매우 힘든 사람이었고 무대 위가 아니라 내려오면 일단 말 한마디 나누기 힘든 사람, 혼자 틀어박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업에서 성공을 하고 화면에서 보이는 저 인파, 수만 명의 인파 앞에서 정말 관중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 공연에서. 역사에 남는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내향인인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비슷한 시대에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백발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제가 살짝 가져온 건데요.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60년대 후반으로 간 그런 장면인데 그 60년대를 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물 하나를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딱히 얼굴이 닮은 것조차 필요 없을 만큼 본인의 특성이 그리고 개성이 뚜렷한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앤디 워홀이에요. 예술가고 팝아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을 여러 개 남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술은 곧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홍보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두 글자 뭐였죠? 관종. 예,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좀 화제를 몰고 다닌 그런 셀럽들, 유명인들과의 교류로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100m 밖에서 봐도 앤디 워홀이야 라고 알아볼 수 있는 바로 저 차림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도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말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알고 계십니까?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응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유명해져라 뭐 이런 말이다. 앤디 워홀이 한 말로 유명해졌는데요.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낭설이라고 하죠. 앤디 워홀은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 그래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 거야 라고 믿고 그냥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만큼 관종이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역시 어마어마한 내향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어렸을 때 다락방에서 혼자 그림 그리는 걸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다고 해요. 역시 혼자 있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좀 약간 비밀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외향인인 것처럼 사교 활동도 잘했지만 또 그런 개인적인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비틀어 볼까요? 남들 앞에 나섰을 때 이렇게 백발 가발과 선글라스가 아니면 나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발과 선글라스를 벗으면 어떨까요? 네, 다른 사람이 되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습,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 모습 뒤에 진짜 자아를 숨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하는 자아를 가졌던 그런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내향인이었죠. 앤디 워홀은 본인이 무덤에 묻힐 때에도 이 차림으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대한민국으로 이야기가 날아옵니다. 화면 속에 한 여자가 있네요. 누구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누굴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저예요. 왜 못 알아보십니까? 예, 바로 앞에 있는데. 예. 예. 이게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게 한국도 아니에요. 예, 지금 미국에서 예, 다른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고, 이런 경험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 관중 앞에서도 강연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 언론 투어를 할 때에는 여러 도시 다니면서 하루에 뭐 10시간씩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자, 사람을 굉장히 많이 대하고 부딪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거기서 내향인으로서의 단점이라든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그런대로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 그 비밀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요겁니다. 예, 사회성 버튼이요. 예, 이건 제가 제 의식 안에서 누른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버튼이에요. 이거는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내놓은 이론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예, 책에서 쓰다가 만든 말인데요. 자, 이거는 제 직관으로서 이런 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 안에 내향성과 외향성이 공존을 하고 있고, 외향성은 좀 지분이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회성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면 그럴 때 이 작은 외향성을 불러옵니다. 그때 제 의식 안에서 버튼 하나가 깜빡하고 켜집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회성 모드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외향성을 보이면서 조금은 좀 사회성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사회성 버튼이 내향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내향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점 중에 뭐냐면은 본인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쉽게 말하지 못하고 나를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면 때문에 좀 더 불리한 일을 겪고 또 사회 밖으로 좀 더 직진해서 그 중간에 돌파에 들어가는 힘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자라면서 또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이 얘, 너 성격 좀 고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
예, 낯선 어른들을 봐도 야, 너 인사 좀 해. 이리 좀 와. 막 뒤에 숨어요, 아이가. 막 끌어내서 이렇게 인사해 하고 허리 이렇게 꺾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향인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바로 다른 것입니다. 타고나고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 특성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향인들이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향인이 이런 특성들을 타고났어요. 먼저 신체적으로 예민해요. 예, 내향인을 정신적인 거, 의지에 관한 거 이런 것으로만 치부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몸 자체가 외향인들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청각도 예민하고요. 촉각도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외부의 모든 자극 중에서 가장 큰 자극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입니다. 예. 인간 자체만큼 큰 자극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극이에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지?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저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두뇌를 풀가동하게 되는 거죠. 예.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극이 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향인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는 걸 좀 더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요. 도파민 수용체가 외향인들하고는 달라요. 예. 도파민은요, 보통 굉장히 쾌락에 관해서 아주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랑을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사랑도 뭔가 그 부드럽고 좀 안온한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좀 격정 멜로와 같은 그런 사랑 있죠. 예, 보면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랑. 예, 그런 종류의 사랑이 바로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걸 먹을 때 어머 너무 맛있어. 이럴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초콜릿을 먹을 때 그 달달한 그 감정, 요럴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경험을 접했을 때, 뭐야, 이거 너무 재미있는데? 이럴 때. 또 롤러코스터 위에 있으면서 뭔가 막 그 두근두근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럴 때도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내향인들은요, 이런 도파민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발달해 있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피로감만 느끼지 그렇게까지 막 쾌락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험이나 새로운 사람 또는 조금 부담스러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통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내향인들은 여러 가지 그 쾌락 호르몬 중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에 대해서 수용체가 발달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말에 늦잠 자고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렇게 햇살이 쫙 내리면서 기분 좋게 자고 일어났다. 이럴 때 느끼는 그런 종류의 쾌락. 이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런 쾌락 상황에서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게 내향인들인 거죠. 자, 호르몬 자체가 다르니까 이렇게 인간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쉴 때조차도 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내향인 같은 경우는 바깥 활동을 하고 혼자 집에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활동을 했던 거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합니다. 두뇌에서. 아까 그런 말 하지 말걸. 아까 그 사람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말걸.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 내가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휴대폰인데 방전이 잘 되는 휴대폰인 거예요.
충전을 24시간을 해도 한 3시간이면 방전이 되는 그런 휴대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휴대폰은 배터리 방전시키는 여러 활동들을 많이 꺼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뭐 통화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쉴 때는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쉴 수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두뇌를 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그래야 좀 뇌가 진정한 의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전문가들이 충고를 해주세요. 자, 이 내향인들이 본인에 대해서 열등감과 또는 약간 어쩔 때는 수치심까지 느껴요. 이런 상황이 뭐냐면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구마 같지?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고구마, 이게 무슨 말이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물 없이 삶은 고구마를 한 3개 연속해서 들어보세요. 어떠시죠, 여기가? 꽉 막히죠. 답답하고 뭔가 좀 동치미 국물 좀 줘. 아니면 사이다 같은 거, 이런 거 좀 줘.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즘 좀 몇 년 됐어요. 어떤 답답한 성격이나 상황, 이거를 고구마 같다. 고구마야. 이런 비유가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아는 사람들은 나 왜 이렇게 고구마야?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평생 고구마지? 내향인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직장 동료가 부당하게 자기 일을 나한테 미뤘어요. 그러면은 하다가 그 일을 그냥 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 앞에서 왜 나는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 왜 바로 거부를 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향인들과 내향인은 사고를 할 때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외향인들은 발산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외부에서 먼저 그 소재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당한 일거리를 맡긴다? 그러면 저 사람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즉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도 즉각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향인들은 수렴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기면은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 이거를 만약에 거절을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지? 저 사람 기분이 어떻지? 라는 생각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에게 반응을 할 기회를 그만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미 1시간, 2시간 지나서 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항상 놓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자면서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나 왜 그랬지? 왜 그 한마디를 못했지 하면서 자꾸 대사를 다시 씁니다. 지난 일인데 왜 대사를 다시 써요? 그렇죠? 근데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도 대사 미리 써놔도 또 그만큼 못해요. 또 역시 수렴적 사고. 지난번하고 상황이 또 다르니까 또 아무리 미리 연습을 했어도 그게 제대로 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내향인의 삶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자, 외향적인 사람들이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실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답답하고 고구마 같기는 해도 한 템포 쉬고 왜 그랬지? 그 상황에 대해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내 자신에게 자동으로 주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크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좀 더 평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향인 같은 경우에는 외향인과 같은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좀 더 큰 상황이 자주 온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외향인은 반대로 또 어느 정도 감당을 좀 더 할 수 있는 성격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반응을 하다가 사고를 크게 치면은 그 외향인인 성격으로도 감당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향인처럼 나도 해야겠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나아가기를 힘들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표현하기를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 내향인들은 따라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거나 한 발을 무작정 내딛는 일,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시뮬레이션을 훨씬 더 많이 돌리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한마디로 일을 치는 거. 일 버린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 버리는 횟수가 현저히 적어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또 그렇게 그 일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또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책임감도 좀 더 미리 느낍니다. 외향인들은 일단 저질러 놓고 나머지 일들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책임질 것까지 미리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향인들 중에서 좀 더 성공을 빨리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게는 돼 있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야만 일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 일이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일 치는 거 못하는 사람, 시작을 못하는 내향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야망을 이루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꿈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없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수칙. 갈까 말까 할 때는 간다. 이게 저의 30대부터의 인생 모토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기 싫은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 내향인으로서 안으로만 자꾸 들어가려고 했던 제 인생에서 무언가 발자국을 남기고 지금의 제 존재의 정체성을 있게 한 그런 모든 순간은 바로 갔을 때 생긴 거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할 때는요, 일단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결정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제 판단에 있어서 가면 별로 얻을 게 없다.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고민을 안 하겠죠. 근데 고민을 할 때는 분명 장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데, 자, 이 정도로 반반 고민이 될 때는 그냥 가는 걸로 결정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안 가는 사람인 걸 내가 아니까 억지로 제가 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성취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작가로 데뷔를 할 때 책을 내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출판사 사장님과의 만남 자리에 너 올래? 갔어요. 근데 갔기 때문에 제 첫 책이 나왔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 글 쓰는 사람들은 정말 골방에서 자기 혼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직업을 가진 저조차도 밖으로 나갔을 때, 갔을 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조금씩 제 일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조건이 다른 그런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본인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거슬러서 갈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운동과 관리로 체력을 올리는 거예요. 내향인들은 본인이 에너지 방전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타고난 체력이 있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합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방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 조건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보다 본인이 많이 내향인이면은 체력을 120%까지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남들만큼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체력이 방전이 되면 내향인한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그런 요소가 뭔지 아세요?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 제일 먼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지? 갑자기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대화가 하기 싫어지고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러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싫어지고 관계가 싫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빨리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걸 알아채셔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나는 3시간까지가 한계야. 경험으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만남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계획을 미리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과 어떤 그 방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좋은 사회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향인들의 특징이 행동을 안 합니다. 시작을 안 하고요. 대신에 누가 등 떠밀면 굉장히 잘합니다. 본인이 뭔가 멍석을 깔고 거기 올라가는 거는 정말 못하는데 누군가 대신 멍석을 깔아주고 자 지금부터 춤을 추시오.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춰요. 그것도 잘 춰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남이 멍석 깔아주는 걸 기다리고 있겠어요. 평생 동안에. 조금 힘들더라도 좀 조그만 멍석이라도 좀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약간 보자기만한 멍석이라도 한번 내 손으로 펴보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내향인들은요. 그냥 시작만 하면 쭉 잘 하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성향 자체가 쭉 가게 돼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역이 이만큼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한 발짝만 이렇게 나가본다. 많이 안 갈래. 그냥 요 선만 살짝 넘어볼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내가 한 노력, 내가 낸 용기에 비해서 10배, 20배의 결과가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향인들한테는 그 용기의 대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외향인들처럼 무작정 시작을 해서 뭔가 가시적인 거를 얻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똘똘한 놈,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성향을 조금만 발전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사회성 버튼을 켜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는 거예요. 사회성 버튼의 존재를 알아도 잘 안 켜져요, 처음에는. 20대 초반, 뭔가 사회성이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이 버튼이 왜 이렇게 뻑뻑합니까? 아무리 눌러도 잘 안 켜지고요. 접촉 불량일 때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때로는 스위치가 어딨지? 찾다가 시간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누르다 보면 버튼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연습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버튼이 오토매틱이 됩니다. 자동 버튼. 요즘 인공지능 AI가 발달해서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율주행도 막 하고 인식을 하잖아요. 자, 이 버튼이 AI처럼 필요한 상황에서 알아서 또각 하고 켜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만큼 그 사회성이 꺼내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내향인으로서의 단점이 내 발목을 잡을 일은 없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제가 20살 때 꿈꿨던 모든 그림들이 있었어요. 사진처럼 딱 찍어서 머릿속에 간직해둔 몇 가지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들을 저는 사실 다 이뤘습니다.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고 그 그림만 있지 그 그림 뒤에는 약간 사정이 있지만 일단은 다 이뤘는데 그게 바로 사회성 버튼을 그래도 켜려고 노력을 했던 저의 시간들이 보상을 해준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이 내향성을 조금 더 가장 좋은 것으로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긴 대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내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내향성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전제부터가 틀렸네. 극복이라니. 극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내향인으로서의 내 장점, 내향인으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개성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그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향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이룰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뭔가 삶의 요령을 배운 것 같은, 삶의 기술을 배운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예, 내향인을 이해하고 나니까는 좀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땠었을까 하는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들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외향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 내향인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예, 시끄러운 내향인이 있을 수 있고 조용한 외향인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노래 가사에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있잖아요. 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돌아보며 다른 여러 명의 나를 쳐다보게 되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오늘 주제가 재밌었는 것 같은데, 오늘의 가장 히트 상품은 사회성 버튼인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내향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 예, 네네. 이런 일종의 무기가 바로 사회성 버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냥 해답은 이거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좀 끌어낼 수 있을까, 네네. 나를 끌어낼 수 있을까 예, 예.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든지 이름을 붙이고 네네. 그걸 명명을 하고 인식을 했을 때 그게 존재감을 드러내는구나라는 걸 강하게 느낄 때가 많은데요. 네네. 그래, 이걸 사회성 버튼이라고 부르자. 그랬을 때 방법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르니까 되네. 오, 예.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자꾸 누르니까 부드러워지더라도. 네. 네. 그리고 오토매틱이 된다라는 것도 나중에는. 그렇죠. 네네. 그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의 대면은 두렵지 않은데 아까 프레디 머큐리처럼 그 무대 위에서 수만 명 앞에서도 수천 명 앞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런 내향인들을 사실 작게는 주변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외향인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MC를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혁명입니다. 너무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절대 안 하는 일인데 어쩌다 보니 이제 이런 자리에도 함께 하게 됐는데 작가님은 또 저랑 반대의 자리에 계신 내향인의 체질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이고 이런 갭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단 무대 공포증, 네. 예, 이거하고 내향성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네. 의외로 이렇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네.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네. 예,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가진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무대에 올라가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라고 일단은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일단 이렇게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서 실수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상황은 외향인이건 내향인이건 일단 인간이라면 또는 생명체라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자, 많은 여러 개의 눈이 일제히 나를 볼 때의 상황은 원시 시대에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늑대들이 나를 사냥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개의 눈이 딱 보는 거라든지 아, 네. 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라는 거죠. 상황이 예전에는 그런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그 어떤 성격이든지 누구나 네. 누구나 두려워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네. 그것 때문에 성향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성향의 거죠.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되게 당연한 일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함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어떤 자극이라든지 네, 네. 그 어떤 자극이든지 익숙해지는 데는 장사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웬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다 극복을 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냥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어. 이런 정도로 큰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추적해봤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런데 한 5년 지나면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네. 극복을 하고 이전 상태의 심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외의 일이죠. 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뭐 신체적인 변화가 왔다, 네. 장애인이 됐다 예를 네, 들면 네, 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느끼고 살았던 평소의 행복감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새로운 자극,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에 다 적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적응력을 키웠는데 네네. 또 행복에도 적응력을 키운다는 게 문제여서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없는 건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무대 공포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네. 그 상황에 끊임없이 그냥 노출이 되면은 별 수 없이 예, 익숙해지고 그냥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에 무언가 창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향인들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 혼자 만든 좋은 것들을 세상에 보이려면 외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뮤지션들 네. 노래를 만듭니다. 근데 이걸 불러서 보여줘야 되는데 네, 무대에 네.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창작의 욕구 이런 게 그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점차 익숙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너무 합리적 해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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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다가 우리는 흔히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내 안에 여러 명인 이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를 공부하는 것을 무슨 형이다라는 타입을 정해갖고 자기를 자꾸 단정지어 가잖아요. 네. 혈액형 갖고도 보기도 하고 MBTI 요새는. MBTI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점점 저는 내 안에 갇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정말 난 그런 애구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처럼 이렇게 뭔가를 합리적으로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분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고 나니까 하나씩 적어도 내가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는 벗어나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네요. 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용기가 생기고 저는 외향인으로 사는 게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더 늦게 얘기할 걸. 한 템포만 쉴 걸. 뭐 그렇게 바쁘다고. 이런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예, 오히려 전 내향인을 되게 부러워했던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향적인 성향이라는 게 생각만큼 절대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이 너무나 닮고 싶은 성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기까지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조언으로 마지막으로 예, 내향인들에게 그리고 외향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사회화라는 그런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모여서 살고 또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게 인생의 질 그리고 본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성향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고요. 외향인들은 내향인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너무 침범하지 않아야 해. 그게 사회적인 예의지. 이렇게 되고 또 내향인들은 외향인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극단에서 가운데를 향해서 가다가 만나는 이런 하나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인, 외향인 이렇게 다른 성향을 부러워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 내 생기는 대로 네, 그냥 네. 살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시면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긴 대로 행복하게 살기.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을 모두 내향인 사람, 내향적인 분들, 외향적인 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를 구성하는 두세 명 중 한 명은 내향인이라고 합니다. 내향인과 외향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인데요. 서로에 대한 성향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만한 책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